인도 경찰은 사람을 희생시킨 혐의를 받는 5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는 2019년에 카마키아 사원을 방문한 후 살해되어 목이 잘린 64세의 샨티쇼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거의 4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샨티쇼 씨는 인도 북동부의 외딴 도시인 구와하트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너트거스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안나 스터블필드, 45세는 한때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34세의 뇌성마비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4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4년 전 그녀의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완전히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며 말하거나 스스로 먹거나 걷거나 개인 위생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나 스터블필드는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가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보조 장치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서로에게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터블필드는 피해자가 몸짓을 통해 동의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민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그녀의 행동이 행복과 친밀감을 가져다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터블필드의 주장이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환경을 충분히 인식할 능력이 없으며 법적으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가 연애나 성적 관계를 이해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스터블필드가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도구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안나 스터블필드의 행동이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스터블필드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저지 법원은 안나 스터블필드를 장애인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혐의에 대해 최고 형량인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판사는 스터블필드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나 스터블필드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재판에서 그녀와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전문가들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안나 스터블필드 사건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 간의 윤리적 경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신뢰의 취약성과 사회가 설정한 한계를 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명예살인, 아너 킬링은 여전히 인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3년 전 인도 전역의 언론에서 널리 보도된 한 사건은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는 뉴델리에서 일하던 22세 여성 기자 니로파마 파탁, 니로프마 파석으로 그녀는 명예살인 사건으로 인해 친어머니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북인도의 외딴 시골 지역에서 발생하며 사회적 계급 차별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심지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로부터 목숨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니루파마 파탁은 도시 중산층 계급에 속했으며 남자 동료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성이 그녀보다 낮은 계급에 속해 있었고 니루파마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고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진보적인 사고를 수용했던 젊은 세대였던 그녀는 지역 관습, 특히 명예살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자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결국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연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화장실에 갇혀 있으며 문이 밖에서 잠겨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4월 29일, 가족들은 니루파마가 자살했다고 발표하며 그녀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강간 및 자살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약혼자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잃고, 심지어 니루파마의 가족에게 고소당한 남자친구는 자신과 동료들의 언론력을 활용하여 수사당국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부검 결과 니루파마는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니루파마의 어머니 수다 파탁, 소다 파석을 체포했습니다. 이 명예살인 사건은 주요 신문 일면에 실리며 오랜 기간 동안 여론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명예를 이유로 가족들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했으며 수천 명의 인도 여성이 거리로 나와 극단적인 계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아시아 국가의 인식과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받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명예살인의 많은 사례는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조장되며 피고인들은 계급의 경계를 넘으려는 희생자들을 처형한 뒤 가벼운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 9월, 하리아나, 주 로탁, 로턱, 지역 가르나바티, 가어네버티, 마을의 다르멘더 바라크, 다어멘더 베럭. 23세와 그의 연인 니디 바라크, 느디 베럭, 20세. 는 가족들에게 폭행당해 살해당했습니다. 이 커플은 뉴델리로 도피했지만 가족의 결혼을 축복하겠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마을로 돌아온 뒤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둘이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전통에 따르면 같은 마을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3일 우타르 프라데시, 우타어 프러데시, 주 하르도이, 하오도이 지역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낯선 남성과 친밀한 자세로 있는 딸을 목격했다며 자신의 17세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명예살인은 범죄자가 피해자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믿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치욕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믿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수형, 생매장, 돌팔매질, 화형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가벼운 경우 피해자는 입술, 코 또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기도 합니다. 명예를 이유로 살해당한 여성들의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 범죄는 명예살인으로 규정됩니다. 인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서구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며 가족의 계급과 관련된 결혼 강요 대신 사랑을 이유로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명예 살인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권위를 재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장로회, 케프 펀차여트, 가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언론은 이를 캥거루 법정기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급을 초월한 결혼을 모욕으로 간주하며 유일한 해결책은 위반자를 처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수행하며 지역 장로회의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현재 인도의 젊은 세대는 시골 지역에서 장로회의 권력을 점차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특별 결혼법, 스페셜 메리지 액트는 계급이나 종교가 다른 커플이 가족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명예살인을 특별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 정부는 각 주에 특별부대를 설립하고 여성 보호를 원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경찰 순찰 및 복지 사회 직원들을 배치하도록 요청했지만 이 조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도의 여성들은 심각한 성차별로 인해 항상 피해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사회 밖에서 다양한 공격 위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엄격히 통제되고 가혹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네일러는 신자어의 작은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푸른 들판과 웅장한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가족이 기른 밀과 장미들이 있는 정원에 비추는 모습을 보면 항상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네일러와 세미가 종종 밖에 나가서 자라면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네일러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세상 밖의 것을 가르치고 싶어. 세미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치료해주고 싶어. 그들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로운 날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8월 3일, 신자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울리면서 이즈 전투원들이 실린 트럭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네일러와 세미는 숲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마을에서 들려오는 폭발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일러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밖으로 끌려나갔고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커디저는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즈의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일러, 도망가, 빨리. 커디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서둘러.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 명의 이즈 전투원이 네일러를 어머니의 손에서 떼어내어 트럭에 던졌습니다. 트럭 안은 이미 다른 야지다이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일러는 어두운, 차가운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여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40대의 한 여성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물건일 뿐이야. 그들은 우리를 팔 거야. 네일러.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네일러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잔혹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차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그저 팔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네일러는 이즈 전투원들에 의해 감금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이즈 전투원인 저말이 나타났습니다. 저말은 네일러의 가족을 파괴한 잔인한 전투원이었고, 네일러는 그가 자신을 어머니로부터 끌고 갔을 때의 두려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녀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그 눈빛. 야지다이인들은 살 자격이 없어. 저말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물건일 뿐이다.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 네일러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네일러와 다른 여성들이 낡은 집에 갇혀 있을 때 한 여성이 근처의 자위대 전투원들과 연락을 시도하여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희망만이 그들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네일러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그 밤을 틈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빈 거리에서 이즈 전투원들을 피해 숨어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도망친 끝에 그들은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고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즈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네일러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일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가 그녀의 미래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레일러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